이게 진짜 당신 아버지 맞아? 하, 어이없네. 이 옷차림 봐. 냄새는 또 왜 이래? 이딴 사람을 우리 아버님으로 모셔야 한다고?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리던 순간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당만식입니다. 외동아들을 혼자 키워낸 호랍이고요. 소일거리로 도서관 관리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듯하게 키우자 제 삶의 이유이자 목표였지요. 그런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겉으론 아주 정중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은은한 화장, 허리까지 내려오는 롱코트에 진주 귀걸이까지. 처음엔 고개도 깊게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단 10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지요. 내가 말을 걸면 아, 네. 그런가 보네요. 대답은 건성, 눈은 핸드폰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물을 따르자 어머님은 안 계세요? 그러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뭐 요즘은 다 반반이죠. 시아버지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진 않으실 거라 믿어요. 그 말에 아들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겉으론 깍듯해도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무시였어요.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어요. 그럼 식사 준비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파, 두부, 고기, 과일까지 한 보따리.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꼭 참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잘 보여야 하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하러 왔다던 그녀. 현관에서 내 모습을 보더니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나를 향해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아직 아버님이 안 오셨나 했네요. 이런 분이 맞으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 먼 길 힘들었지? 그녀는 내 손을 쳐다보더니 가볍게 정말 손끝만 맞닿을 정도로 악수하더군요. 식사 자리에선 더했습니다. 이거 집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음식이 다 옛날 맛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 입맛엔 조금. 그 순간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솜씨 좋아. 나 어릴 때부터 이 반찬들 먹고 컸잖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솔직한 게 좋아서요. 그리고 아버님 식사하시기 전에 손 좀 씻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아들에게만 웃음을 보였습니다. 나를 볼 땐 얼굴에 억지 웃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씻으러 들어간 틈에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봤니?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그 애 힘든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자립심도 강하고 생활력도 좋아요. 처음엔 좀 까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따뜻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속이 따뜻한 사람은 처음부터 눈빛이 다릅니다. 며칠 뒤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허락해선 안 되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그냥 내 촉만으론 아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본 모습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래야 아들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낡은 모자, 그늘이 진 안경, 떨어진 운동화,
그리고 낡은 장바구니. 그걸로 내 변장을 완성했습니다. 도서관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돌며 폐지 줍는 노인인 척했죠. 아침 7시에 나가 길거리마다 박스를 주우며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녀가 다시 우리 동네로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마트에 간다며 들른 길이었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마트 앞에서 박스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한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치우실 거면 옆으로 좀 비켜주시죠. 차 빠지는데 방해되니까요. 그 말에 나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냥 견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다가와 내 앞에 작은 생수병을 놓고 갔습니다. 날이 더우세요. 차가운 거라도 하나 드세요. 폐지 줍느라 힘드셨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 바로 옆이에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며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낯설고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차이는 첫 마디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지나쳤고 한 사람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같은 복장을 입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마트 뒤편, 폐지 적재소 근처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아이가 다니는 길목만 골라 다녔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덥수룩하게 가리고 얼굴에는 얼룩 묻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내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철저히 무표정으로 다녔지요. 며칠이 지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그쪽 집 가야 해요? 그 아이였습니다. 아들의 차에서 내리는 그 목소리. 나는 몸을 낮추며 살짝 고개만 들었습니다.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뭐든 제가 해야 하잖아요. 아버님은 괜찮은데 집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결혼 생각하는데 잘 보이면 좋잖아. 하지만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따로 살 건데요. 굳이 그 집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 있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저 운전대만 꾹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그 골목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그녀 혼자였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죠. 진짜 피곤해 죽겠어. 주말마다 시댁 나들이가 뭐냐고. 내가 그 놓친 애들 간호하러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결혼 전에 성질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앞에 쌓인 폐지를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바로 그게 내가 정리해 놓은 종이상자였습니다. 나는 놀라며 눈을 들었지만 그녀는 나를 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거 좀 치우고 다니세요. 여기 길목 막히는 거 몰라요?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선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결혼하고 싶은 아이냐?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고민 중이에요. 좋은 점도 많은데 가끔 말투나 행동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눈빛을 통해 아들이 조금은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며칠 뒤 그녀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일부러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버님, 또 이런 거 직접 하세요? 요즘은 요리도 시켜 먹는 시대인데 참.
그래도 뭐 옛날 분들이 손맛은 있죠. 짠맛이 강하긴 해도요. 나는 웃으며 국을 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숟가락을 든 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결혼하면 저런 음식은 못 먹는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한 그릇의 정성을 그 아이는 단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 손이 미끄러져 유리컵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달려온 아들은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걱정스레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한 번 폐지를 주우며 걷던 날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가 먼저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날 생수를 건네준 그 여인이었죠.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직도 나오시네요. 힘드실 텐데 밥은 드셨어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여인은 한참을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죠. 이 아저씨 또 여기 있네. 근데 이 여자분은 뭐예요? 요즘엔 폐지 줍는 분들도 소개팅 하나 보죠? 그녀의 말에 그 여인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뒷걸음쳤고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나 하러 가야죠. 그러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휴, 참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느니 젊을 때 시댁살이 미리 체험하는 게 낫겠어요. 그녀의 말이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모든 게 내 아들을 무너뜨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머리를 빗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고 구두를 꺼내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됐다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턱 밑에 남아있던 흰 수염들을 조심스럽게 깎고 구겨진 셔츠를 펼쳐 다림질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내 아들이 그 아이에게 휘둘리게 둘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점심 먹자꾸나. 집 근처 식당에서 보자. 아들은 흔쾌히 수락했고 조금 뒤 그녀와 함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화장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죠. 아버님, 오늘은 깔끔하시네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입꼬리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결혼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고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어떤 제안이신데요, 아버님?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은 말이야. 서로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가능한 거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걸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나 하고 싶구나.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시험이요? 어떤 거요? 이번 주말 딱 하루만 나 대신 일을 해줄 수 있겠니? 폐지 줍는 일이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1시간만 그 일을 해보면 된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제가 폐지를 주우라고요? 지금 저한테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욕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한 너의 진심을 보고 싶구나. 부탁한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그냥 아버지 뜻 한번 따라보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녀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1시간만이에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날 이후 나는
폐지 줍는 코스를 일부러 정해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마주해야 할 장소로. 주말 아침 그녀는 어색한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화에 마스크,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고무장갑 한 짝.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종이 상자 몇 개를 들어보더니 금세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더럽고 냄새나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창피해 죽겠네. 그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이네. 이런 일도 도와주고 착하네. 하지만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댁에서 하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날 생수를 건넸던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평소 폐지를 줍던 뒷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지요.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에 얼굴이 많이 상해 계시던데 요즘 좀 괜찮으세요? 나는 그제야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것도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창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 말에 나는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함께할 가치가 있다고. 그날 저녁, 아들은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오늘 너무 예민했죠? 사실 저도 좀 실망했어요. 이걸 계기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들아,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얼굴을 이제 내가 직접 보여주마. 며칠 후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말없이 그의 손에 주소가 적힌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그곳은 내가 폐지를 주우며 알게 된 여인이 일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밥집. 입구 유리문에는 손글씨로 엄마 밥상이라 적혀 있었지요. 우리가 도착하자 그 여인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오셨어요? 날이 많이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내 아들이야. 그동안 당신 얘긴 자주 들려줬지.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인사드려요. 저는 그냥 가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챙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땠니?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분이네요. 밥맛도 좋았고. 그런데 왜 저를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힘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드러난단다.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도와주지. 누가 너와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면서도 마음속 갈등이 엿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예비 며느리 쪽 부모가 인사를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자며 예식장, 혼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결혼 얘기를 꺼내기엔 이르다.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말이지. 그녀는 짜증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란다. 단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내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런 감정놀이 잘 못해요. 그냥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어른들한테 무조건 예의 차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착각했어. 내가 힘든 환경에서 자라 그런 줄 알았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내 말대로야. 감정놀이가 아니었어. 그냥 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였어.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아버님, 이거 다 계획하신 거죠? 일부러 저 시험하려고 그러신 거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랬다. 하지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들에게 알려주는 건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니까.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낚아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식탁 위에는 미처 마시지 못한 찻잔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눈이 너무 어두웠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날 저녁, 아들은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밥값을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죠. 아버지께 정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도 가끔 들러도 될까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르신이 폐지 주우실 때 자꾸 제 아버지 같아서 그냥 마음이 갔어요.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도 그 말씀 들으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다지만 그래도 계란말이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밥은 마음으로 먹는 거라잖아요. 나는 조용히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아들이 마음 놓고 기댈 사람을 만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떠난 줄 알았던 그녀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채 집 근처 공원을 조용히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머릿속은 다시 그 아이의 말투로 어지러웠습니다. 감정놀이 못한다던 목소리, 예의 차리는 성격 아니다던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슴 한켠을 자꾸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레 식당 여인과 연락을 이어갔고 나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대화도 잘 통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말보다 먼저 눈이 웃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인이면 아들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습니다. 문득 열린 집 대문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 집 아직도 이렇게 사세요? 아버님, 집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그 아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온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라셨죠? 근데 저 아직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남아서요. 나는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다리를 꼬고 말했죠. 그날은 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속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늦은 걸까요? 아직 저와 아들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왜 상처를 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단지 내가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렇게 사람을 쉽게 무시하진 않았을 거다. 그녀는 입술을 앙 다물더니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후회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은 현관에서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너 여긴 왜 와 있어? 그녀는 조급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어. 우리 이렇게 끝내긴 아쉽잖아. 하지만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그날 내가 했던 말,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해. 놓친내라던 말, 창피하다던 말, 그게 내 진심이잖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울먹였습니다. 그건 그냥 말실수였어. 그날따라 기분이 좀 안 좋았고,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하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말보다 더 큰 진심이거든. 그녀는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버님이 데려다 준 그 여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 포기 안 해. 두고 봐. 그 여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녀는 슬리퍼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한 단념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식당 여인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자리에 그 아이가 손님으로 나타난 날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이 열리던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 굽 높은 하이힐, 강하게 그린 눈매, 그 아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아이. 그녀는 식당 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그 여인의 눈을 딱 보고 의도적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혼자 일하세요? 그 여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구두 소리를 일부러 요란하게 내며 가게 안쪽 내가 앉아 있는 자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계속 나를 훑어보며 웃었지요. 저기요, 사장님. 여기 반찬 더 주세요. 아, 근데 깍두기가 좀 시네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히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식사를 멈춘 채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 여인은 말없이 깍두기를 새로 내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젓가락으로 그것을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 아버님 단골이시죠? 요즘 자주 오신다면서요. 그 말에 그 여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산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 아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같이 가요. 저 할 말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할 말 없다. 그녀는 식당을 나서는 내 등 뒤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 순진한 척해도 다 알아요. 아버님 이용해서 결국은 아들 잡으려는 거잖아요.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여자가 너처럼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라도 했던 적 있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불편한 손님이 생겼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괜히 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늘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탓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고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식당에 찾아왔더구나. 아들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또 무슨 얘기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여인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더구나. 아들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었대요? 혹시 상처라도 받았을까봐 걱정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된다. 내가 누굴 아끼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여서 난 안심이다. 며칠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밥 같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제대로 갖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래라.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그 사람이 너에게 웃음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이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폐지 줍는 분으로 생각한 그날도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와 도와드렸대요. 그 말을 들으니 그날의 생수병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나는 그 손이 아들의 곁에도 오래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스레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려는 찰나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씨는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라진 듯 보였지만 실은 내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당 여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문의처럼 보였답니다. 사장님, 도시락도 주문 가능한가요? 요즘 혼밥 많아서 찾는 사람 많죠? 그러다 슬쩍 우리 이야기를 끼워 넣기 시작했다더군요. 아버님, 자주 오세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랑 친하신가 봐요? 혹시 뭐 진지하게 만나시는 중이세요?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따뜻한 식사 나누는 사이예요. 그 말에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그 남자, 사실 저랑 결혼까지 얘기 나눴던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괜히 오해하신 거지. 우리 관계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 닫고 집으로 돌아가며 수십 번을 되뇌었다더군요. 정말 내가 이 가족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들은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 그 아이의 말 몇 마디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직접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주방 정리를 하다 내가 들어서자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안 오셨길래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로 다 말해줄 수 있겠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말, 눈빛, 말투 하나하나까지 듣는 내내 내 손은 떨렸고 가슴은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그 아이를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대까지 상처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 곁에서 잠시라도 마음 나눌 수 있었던 게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자칫하면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미련이라기엔 너무 집요하고 너무 비열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놓친 걸 후회하기 시작하면 되찾기 위해 뭐든 하려 하기도 하지. 문제는 그 방법이 엇나가면 모두를 다치게 한다는 거야. 며칠 후 식당 여인이 조심스럽게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평소보다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그 아이의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분 말씀처럼 제가 진짜 그냥 끼어든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핑계예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이 진심으로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 주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입가엔 작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식당 문에 붙은 메모 한 장이 모든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조만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될 거야. 흰 봉투 안, 악에 가득한 필체. 나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몸이 떨려왔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칠게 눌러 쓴 그 필체, 냉기가 느껴질 만큼 서늘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그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그 아이가 보낸 걸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여인은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반드시 접더니 말없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할게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받고도 그걸 괜찮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내가 직접 그 아이의 진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식당 앞에 CCTV가 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그 쪽지가 붙은 시간, 그 시각의 녹화 영상을 함께 확인했지요. 영상을 돌려보던 중 화면 한켠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 굽 높은 하이힐. 그 아이였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문틈에 끼워 넣는 모습. 그 여인은 모니터를 보며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돼.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소리까지 가빠졌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이건 그냥 미련이 아니라 증오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와 그분까지 헤아려 든 거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들은 그 길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그 아이에게. 지금 어디야? 할 말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예전 함께 다녔던 카페.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오늘만큼은 차가운 진실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 안의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무슨... 이거 나 아니야. 너잖아. 내가 언제 왔는지 시간도 다 찍혀서 내가 CCTV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 그 여자랑 정말 사귈 거야?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은 그 여자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너보다 예쁘지 않을 수 있어. 돈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은 남을 깔보지 않아. 진심으로 대하고 가식이 없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좋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던지듯 내려놓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식당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게 밥을 내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가에 작은 피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드님 덕분에 마음 다잡았어요. 나 혼자 상처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그림자도 우릴 덮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히 그날의 쪽지와 봉투를 불에 태웠습니다. 불꽃 속에서 그 아이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그 여인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행동은 분명해졌습니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주말마다 함께 마트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나를 위한 생선을 직접 고르더니 어머님은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내 입에 젓가락을 올리더군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투 그대로였거든요. 그 여인도 점점 내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없이 무릎담요를 덮어주고 김치찌개에 넣을 대파도 다듬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손이 아직 서툴러도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날, 나는 아들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진심으로 좋아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제가 또 상처 주게 되면 어쩌죠? 나는 아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상처를 다독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식당 여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가게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잔했지만 떨림이 있었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들렸습니다. 나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익숙한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웃기시네요. 그 나이에 사랑은 무슨... 어머님이라 불리기엔 많이 모자라시죠?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녀는 종이를 반쯤 접은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기 어린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가 두 번째네요.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누가 썼는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저 이게 계속되면 아드님이 부담 느끼실까 봐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참 아팠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이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분명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지금이 내가 결심을 보여줘야 할 때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다음 날 아들은 그녀를 찾아가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비겁한 적 없어요. 이 상황이 부당할 뿐이지.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제서야 비로소 이 두 사람을 응원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깨졌습니다. 며칠 후 식당 벽에 붙은 한 장의 전단지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전단지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의 연락처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벽 한켠에 누군가가 몰래 붙여놓은 전단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들고 온 종이엔 믿기 어려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꼬드겨 아들까지 빼앗은 식당녀. 가짜 효심 뒤에 숨은 탐욕의 민낯. 아무 사진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지만 내용은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름 좀 알리더니 이제는 시집까지 노리나 봐요. 그 밑에는 한 줄짜리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아이가 쓴 글이란 걸 금세 알 수 있었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전단지를 들여다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지켜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오. 우리 법적으로 대응합시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CCTV 영상과 전단지, 연락처를 모두 제출하고 진술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단지를 프린트한 인쇄소에서 결제한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이제는 집착의 그림자로 변한 그 아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죠.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결제 내역, 인쇄본, 전화번호의 주인까지 전부 일치했죠.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식당 여인의 얼굴에도 드디어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어요. 더는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참고 많이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인도 내 아들도 더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도 기꺼이 며느리라 부를 수 있겠구나. 그 말에 아들은 살며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식당 여인은 그 말을 듣고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아이의 흔적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소문도 협박도 아닌 다른 방식의 흔들기였습니다. 바로 아들의 직장으로 날아든 익명의 제보 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양손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들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회사 메일로 이게 왔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메일에는 귀사 직원은 결혼을 앞두고 상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중이며 그 가족도 함께 재산을 노리는 중 이라는 익명의 고발이 적혀 있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식당 여인이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도 모를 불법 촬영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더는 집착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아들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팀장이 우선 믿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게 한두 번 반복되면
회사에 남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대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저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네요.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이젠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설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촬영,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모두 포함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그녀의 집을 찾았고 모든 자료가 그녀의 컴퓨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통의 비방 메일, 불법 촬영된 사진 원본, 편집 과정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하지만 증거는 말보다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정식 입건했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제야 겨우 모든 그림자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식당 여인이 다시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 마음도 괜찮아요. 지켜주겠다는 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오. 나는 이미 며느리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니까. 아들은 우리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식 준비해도 될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지?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 따뜻한 가정 이룰 것 같소. 그 사람. 당신처럼 따뜻한 눈을 가졌더군. 당신도 보고 있었다면 참 다행이라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나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 올렸습니다. 밖에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 같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리하지 못한 가장 깊은 감정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어른 몇 분과 친한 지인들만 모인 자리, 작은 마당에 있는 한옥 웨딩홀에서 햇살 가득한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식장이 아닌 뒤쪽 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인의 한복 자락이 살랑일 때마다 내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아이를 며느리라 부르며 같이 웃어줬겠지?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눈시울이 자꾸만 붉어졌습니다. 식 끝난 뒤 아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집이 따뜻해진 것 같다. 그 여인은 조용히 내 앞에 와서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품 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내게 건넨 생수병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 이제는 내 곁에 머무는 진짜 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마을회관 앞 폐지 적재소에 들렀습니다. 낡은 수레 옆 나처럼 구부정한 어르신들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들께 따뜻한 음료 몇 개를 나눠드렸고, 아이고,
박 어르신 요새 얼굴이 밝아지셨네. 웃으며 농담을 던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좋은 며느리 봤어요. 사람 복 참 많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굴 평가할 자격은 없었지만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늙지 않았나 봅니다. 예비 며느리라던 그 아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몇 달간의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혐오였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향한 감정도 인의 연민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나는 많은 걸 버려야 했습니다. 의심도, 자존심도, 기대도. 그러나 대신 진짜 믿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는 미소를 잃지 않는 며느리가 있고 그 곁엔 언제나 손을 잡아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녁 식탁에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무 좀 넣어봤어요. 지난번보다 나을까요? 그럴 땐 나는 꼭 한번 젓가락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은 더 좋구나. 그 말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된 거죠. 나는 오늘도 그 웃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웃음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이 닿는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